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생산 및 오퍼레이션 관리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적시 재고 관리라는 개념이 있죠. JIT, Just in Time으로 좀 생각하면 되는데, 즉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런 재고 관리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를 최소화하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생산 및 조달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극대화하려는 경영 전략, 생산 관리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즉시 재고 관리는 우선 이제 재고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재고를 유지하지 않고 이제 생산 또는 이제 판매에 필요한 만큼만 확보하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수요 기반 생산을 하는 거죠. 고객 주문에 따라서 생산하거나 예측된 수요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문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주문 후 제작하고 발송을 하는 건데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델이랑 샤오미죠. 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요 부품 공급업체들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부품을 공급받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업체들이 이제 델의 제조 공장 근처에 이제 부품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이제 바로 이제 공장에 전달하는, 그리고 이제 주문과 동시에 이제 재고와 공급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이런 IT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요. 생산 계획과 부품 조달을 매우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었죠. 이런 이제 재고 관리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작업 흐름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공정 간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고 생산 속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적시 재고 관리는요, 사실은 위험도 있어요. 우선 재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라거나 물류 문제가 벌어지거나 이런 외부 리스크에 취약하고요. 그리고 재고가 없으니까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어난다.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관리가 아무리 이제 효율적으로 되더라도 다양한 사연에 의해서 배송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급 업체와 조율이 실패하게 되면 이제 생산과 관련된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 일단 이제 적시 재고 관리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회사가 도요다죠. 도요타는 어떻게 보면 이제 JIT 개념의 선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린 생산 방식에 대해서 다시 다룰 건데 생산 공정에서 이제 낭비를 줄이고 재고를 최소화하고 비용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하는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품이 필요한 시점에 공급받아서 조립하는 방식. 이렇게 되면 이제 작업 공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애플도 유사한데요. 부품을 대량으로 주문하지 않고 각 제조 단계에서 필요한 만큼만 이제 부품을 공급받는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그래서 이제 재고 노후화를 방지하고 비용을 감소하는 이러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 음식을 조리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재료 낭비를 줄이고 이제 신선한 제품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이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말고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이네켄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이네켄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맥주처럼 유통기간이 중요한 이런 제품에서는 자재 소유와 생산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적시 재고 관리가 이 신선도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네켄은 이런 이제 JIT 개념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일단 이제 실시간 수요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유통업체와 매장의 판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가지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할 수만 있다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원료, 즉 맥주 생산에 들어가는 메가나 호비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적시에 조달해가지고 생산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협력을 좀 강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재료 공급업체하고 유통 파트너와
뭐 긴밀한 협력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각 물류센터에 신속하게 맥주를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생산 라인을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까 주문량에 따라서 생산량을 조금 즉시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맥주 인기가 급상승한다. 내지는 계절 수요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맥주는. 여기에 이제 유연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이제 생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통기간이 지나서 폐기되는 이런 제품의 양을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적시 재고 관리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도요타 사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죠. 도요타의 린 생산 방식은 매우 유명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시작된 효율적인 생산 방식인데요. 낭비를 제거하고 좌원을 최소화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린 생산 방식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적시 생산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동화인데요. 뭐 지도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품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계나 작업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즉 불량이 확산되기 전에 일단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품질을 유지하자라는 이제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칸반은 이제 시각적 신호를 사용해 가지고 작업 흐름을 관리하는 건데 이제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작업량과 재고 수준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거고요. 이제 지속적 개선은 카이젠이라고도 하는데 작업자와 관리자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공정과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작은 개선이 쌓여가지고 전체 시스템 혁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표준화입니다. 모든 작업과 공정을 표준화해가지고 효율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다만 이런 이제 도요타 린 생산 방식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즉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가 제거된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공급망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이제 약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고 감소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은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품질 차원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 수정이 가능하지만은 실제 팀과 공급업체 간의 높은 협력 수준이 필요하고요. 유연성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가 있지만 실제 수요 변동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에 맞춘 생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고가 최소화되니까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나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개선은 혁신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좋을 수 있겠으나 과도한 표준화가 창의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장단점을 좀 두루 보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과연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정말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냐? 일부 비효율적인 상황이 기업에 나쁜 거냐?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미리 쌓아두지 않고 제조 라인에 투입한 시점에 맞춰서 납품을 하니까 이게 이제 지난 20년간 효율적인 경영 방식의 전형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적시 생산 이 시스템의 전제 조건이 뭐냐? 부품은 우리는 언제든지 구입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바로 투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붕괴가 됐냐면 코로나 때 붕괴가 돼버렸죠. 코로나 때 완전히 공급망이 붕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해제된 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원자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 가지고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이게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측면들도 있죠. 약간의 비효율성을 감수하고서 일부 이제 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높은 가격에 의해서 제품을 잘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효율성 플러스 일부 비효율성을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본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품질 관리죠. 품질 관리는 일단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생산과 기술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최대한 줄이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일관되게 생산해낸 이게 이제 품질 관리로 볼 수가 있겠죠. 품질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산업의 초창기에는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제품이 완성되고 나서 품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잘 작동하는지 내지는 괜찮은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품질 검사를 위한 추가적인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품질 검사팀이 필요한 거죠. 그럼 만약에 결함이 발견됐다. 그럼 그것을 추가 인력을 투입해서 고치거나 아니면 그 제품을 폐기해야 되는데 그나마 회사가 발견하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고객이 그 결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객은 해당 기업의 제품에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다른 경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더 최악이 뭐냐? 이게 구전. 야, 저 회사 제품 안 좋아. 내가 써보니까 그래. 이렇게까지 돼버리게 되면 고객의 충성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 산업 초기의 문제점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품질이 결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프로세스인데 이제 그런 것들 좀 놓쳤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오류들을 통해 가지고요. 품질 관리가 생산 관리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오퍼레이션 과정 전체여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적 품질과 공정 관리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통계적 품질 관리는 이제 생산 공정의 다양한 단계들이 있죠. 이 단계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 인해서 품질이 초기부터 제품에 구현되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 공정 관리는 이제 생산 매 단계에서 부품의 통계적인 샘플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검사를 이제 그래프상으로 나타냄으로 인해서 쉽게 시각적으로 관리자 입장에서 품질 표준에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어떤 편차도 찾아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이 생산 공정 전 단계에 걸쳐서 표준에 충족하도록 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검사 필요성을 많이 줄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통계적 품질 관리와 통계적 공정 관리는 기업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종합적 전사적 품질 관리와 품질 경영인데요. 뭐 전사적 품질 관리, 전사적 품질 경영 뭐 유사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내 모든 부서와 구성원들이 품질 통제를 이해하고 조직적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업이 경쟁을 확보하고 품질 위주의 기업 문화를 창출하려면요. 최고 경영자부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의식을 개혁하고 고객 위주의 관리 시스템을 좀 전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코카콜라의 전사적 운영 관리가 있는데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관된 글로벌 표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장에서 동일한 제조 과정과 품질 기준을 적용을 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ISO 9001 뭐 이러한 국제 품질 인증을 획득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중심의 품질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상당히 이제 잘 경청을 했죠. 그래서 고객의 소리 시스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이런 시스템 도입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제품 품질과 맛을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을 한 겁니다. 코카콜라는 음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 공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을 수가 있냐면 오염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HACCP를 도입을 했고요. 생산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개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인도에서요. 코카콜라가 농약 잔류물 논란에 휘말렸었거든요. 이때 이제 품질 검증 과정을 개선을 하고 지역 공장 사용의 물을 정화하고 국제적 품질 인증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신뢰를 이제 획득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맞춤형 품질 관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카콜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코카콜라를 만들죠. 각 지역의 물과 원재료 특성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걸 최대한 조정해 가지고 만족도를 높였고요. 그리고 친환경 포장재와 공정에서의 자원 전략 이런 것들이 병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이 전사적 품질 관리 기본 원리 여기에 이제 녹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적 품질 관리 기본 원리는 일단 고객 중심이다. 그래서 고객이 정의하는 품질이 최우선 목표인 거죠. 그래서 내부 직원과 외부 직원의 요구와 기대 이걸 충족하는 것이 목표고요. 전사적으로 참여해야 되죠. 경영진이야 모든 직원이 이 품질 개선 활동에 참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중심이어야 되겠죠. 전체 프로세스를 최적화시켜서 품질을 관리하고 작업 흐름을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고요. 의사결정이 이제 데이터 기반에서 내려지면서 이 불량률과 고객 불만 사항을 좀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최고 경영진에 대한 리더십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 품질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전반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공급업체 신뢰 기반을 협력해야 될 거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품질 문화를 구축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코카콜라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 원리 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품질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식스 시그마입니다. 식스 시그마는요. 현대적 품질 관리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100만 개당 3.4개 이하의 이제 분량만을 허용하는 품질 혁신 운동으로 보면 됩니다. 이른바 이제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오차 범위를 얘기를 하는데 경영학에서는 제품의 분량률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 시그마는요.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를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의 68%가 존재하고요. 3 시그마는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데이터의 99.7%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경영학 관점에서 3 시그마라고 하면 99.7%의 제품이 만족스럽다 이런 의미인 거죠. 즉 시그마의 수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제품의 품질 만족도는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식스 시그마는요. 통계적으로 보면 99.99966%가 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0만 개당 3.4개 이하의 분량만을 허용하는 거죠. 예전에 100 ppm, 즉 100만 개 중에 분량품이 100개라는 의미였는데 이것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완벽을 추구하는 품질 관리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품질 관리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게 잘못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6년 8월 3일에 갤럭시 노트 7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같은 해 8월 19일에 출시한 이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의 설계상 결함 이걸로 인해 배터리가 폭발을 해버렸죠. 그래서 출시 이후에 여러 차례 배터리 폭발 사고가 보고가 되다 보니까 뭐 항공기에 이걸 못 가지고 타게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출시 54일 만에 제품 전량 리콜 그리고 대체 제품으로 교환 그리고 노트 7은 단종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미국에서만 190만 대 노트 7이 리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1차, 2차에 걸친 리콜 비용, 그러니까 판매 손실에 따른 7조 원 이상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입어버렸죠. 따라서 이제 이 품질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는데요. 이 국제 표준화 기구는 개별 제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인 척도를 설정하는 140개국 이상의 국가 표준 기구로 이루어진 세계적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인 표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기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인증 제도가 있겠지만 ISO 900이라고 ISO 14001을 보게 되면 일단 ISO 9001은요.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 표준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신뢰성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 설계,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접근, 지속적인 개선과 성과 평가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 공공 부분 다양한 쪽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불량이 감소하고 고객 신뢰와 만족도가 증가하고 운영 효율성이 향상하고요. 국제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래서 이 ISO 9001 같은 경우 이거 취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조직 성과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또 인정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인증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SO 14001은 이제 환경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 표준인데요. 이거는 이제 목적 자체는 이거겠죠. 그러니까 환경적 영향을 좀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환경 자체가 법적으로 영향을 주죠. 그래서 법적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과 폐기물 감소를 통해 가지고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는 이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제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에너지 건설 물류 이렇게 환경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조직에서 적용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법적 리스크가 좀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실제 경영도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미지도 구축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좀 강화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이런 조직에서는 어떻게 보면 ISO 14001은 이제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실제 인증이지만 이것을 요구하게 되면요, 사실상 무역 규제처럼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인증을 당연히 이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인증되어 있는 것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품질 표준 인증, 삼성전자는 ISO 9001,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사업장 KPI, 그래서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률 해가지고 36개 글로벌의 제조 현장이 ISO 14001, 뭐 이런 다양한 인증을 획득했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산 관리 어떤 미래로 가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공장, 그리고 뭐 스마트 팜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논문들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내지는 인더스트리 4.0 이런 이제 명제 하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품 기획, 주문, 차제 수급, 제조, 유통, 재고 관리 이러한 것들을 이제 최적의 조합으로 이루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공장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유튜브에 쿠팡 대구 FC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FC라고 해가지고 축구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쿠팡의 대구 풀필먼트 센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를 좀 자동화시킨 거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구 FC 건립과 자동화 풀필먼트 시스템을 위해서 쿠팡이 3,2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요. 축구장 46개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주요 물류 업무등에 무인 운반 로봇, 그리고 소팅봇, 무인 지게차 해서 다양한 최첨단 물류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대구 FC 7구층에 AGV 로봇 1000대 이상을 도입을 해가지고 상품의 진열과 지품 작업을 자동화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죠? 이제 직원들이 이제 수많은 상품이 담긴 선반 사이로 오가면서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이제 찾아다니는 PTG 방식, 그러니까 퍼스트 구스 방식이었는데,
이거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요.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막 자기들끼리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피킹해가는 상품 골라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AGV 로봇이 수백 개의 어떤 제품이 진열된 최대 1000kg의 선반을 들어가지고요. 어떤 바닥에 부착된 QR코드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래서 이제 직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구투 투 퍼슨 방식의 물류 기술을 도입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전체 업무 단계를 65% 줄이고 평균 2분 안에 수백 개 상품이 진열된 선반을 이제 직원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로켓 배송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러한 기술 하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생산 관리의 미래 중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에 의한 혁신적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전될 때 1단계가 뭐였냐면 일단은 이제 손으로 하던 작업을 컴퓨터로 하는 게 1단계였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업의 정보들이 실시간 입력되고 바로 집계되는. 그래서 판매 시점에 정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실시간 매출이 활용이 확인이 되고 전국적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 부분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모델링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래 수요를 예측하죠. 그래서 이에 맞춰 가지고 원자재 생산, 재고, 유통 등을 계획하는. 그래서 낭비 없이 팔릴 것만 제조 및 유통하는 것이 빅데이터에 의한 혁신적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아마존이 그 내일 주문할 것을 오늘 배송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능력이 이제 뛰어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라 같은 경우가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많이 활용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자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의 트렌드를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단 2주 만에 매장에 공급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패션 브랜드가 새로운 제품 출시하는데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뭐 2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부터 뭐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소량의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시장의 반응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생산 여부를 결정하는. 이는 이제 재고 과잉과 할인 판매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리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60%를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와 같은 이제 본사 근처에 공장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납기를 단축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공급이 돼서 제품이 매주 2번씩 전 세계 매장으로 배송되는 이런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9.11 테러 사태 직후에 일주일 만에 미국 내 모든 자라 매장에 무채색 계열의 이제 옷이 진열됐다. 이건 매우 유명한 사례죠. 사실 자라가요. 환경 낭비다. 너무 이제 패스트 패션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디텍스 그러니까 이제 자라의 모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2023년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 10.4% 증가했고 주가는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전략에 성공하고 있는 이런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제 생산관리 미래 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 일단은 이제 SCM에서 RFID 칩 또는 이제 태그를 활용해서 실시간 위치 추적 이걸 통해 가지고 기업 물류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도요. 현실상의 물류를 이제 완벽히 가상 세계 구현해 가지고 최적화하는 것. 이게 이제 스마트 공장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UPS의 IoT 기반 텔레매틱스를 살펴보면요. UPS가 아마존과 같은 거대 유통기업과 경쟁하면서 아직까지 살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텔레매틱스를 경쟁력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UPS에서는요. 물류를 담당하는 2만 5천 대 이상의 트럭에 200개 이상의 센서가 부착돼 가지고 운행 상태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UPS 정보센터로 보내지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분석하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UPS에서 트럭별로 하루에 1마일만 운행 거리를 줄여도 연간 $5,000 경비가 절감되고요. 공회전 시간 하루 15분 감소시키면 연간 40만 리터 연료가 절감된다고 하죠. 이러면 이제 환경적으로도 좋겠죠. 그리고 운행 경로가 최적화되면 트럭 후진이 감소되고 사고 발생이 이제 줄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생산 관리 이걸 통해 가지고 향후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생산 관리 마무리하면서요. 이러한 연습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산성, 전사적 자원 관리, 공급 사슬 관리, 구매 관리 목적, 적시 재고 관리, 식스 시그마,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 서비스 관리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